바랍니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영화들, 또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을 투표와 또 저와 메가박스 치는 상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10편 영화를 해마다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 또 저희의 의견,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수입자나 배급자들의 사정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라인업으로 짜인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행사날입니다. 세 번째 영화인데, 주로 주말에 하는데 아무리 뭐 금요일 불금이라고 해도 평일이라서 아마 오늘 또 돌아가실 시간 좀 걱정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라도 가고 싶은데 또 그때 연기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못 가실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모두 원래는 이 시네마 리플레이는 한 8, 90분 정도 시간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요. 킬링 디어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도 한데,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 1, 20분 정도, 이 시네마 리플레이는 항상 그 휘 행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또 굉장히 마음 뚫뚫하실 텐데, 그냥 가시면 악몽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퀴즈로 풀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본론만 말씀드리는 게 좀 좋았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좋아서 다시 보시는 심장이 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올해 제 기준으로는 영화평론가로서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는 않죠. 좀 약간 불편하다 못해서 불쾌할 수도 있는데,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사과를 미술에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를 변형된 모습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이색적인 장면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허공에 뜬 모습으로 그리거나 하는 수많은 화가들이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 사과를 캔버스 위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대하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거나 얘기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미술이든 영화든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전혀 자극이 되지 않고 예상한 대로라면 사실은 그런 영화가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영화, 그 다음 예술 영화가 관객들을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세계나 삶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과연 그런가에서 재구성하고 재조합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이 놓여있는 자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코미디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에 썼을 때 코미디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영어로 쓰는 코미디라는 말보다 똑같은 코미디라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에서의 코미디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계속 신나서 각장대소 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이상한 분이 분이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분명히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블랙 코미디가 하고 있는 쓰디스 유머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이제 한 영화를 만들어낼 때 요즘은 특수효과 같은 것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사실 독립영화에서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사실상 이렇다 할 특수효과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촬영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각본이라든지 아니면 편집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만으로 여러분이 지금 막 느끼신 그런 굉장한 어떤 밀도 높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연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장면에서 그 격렬하게 뛰었던 심장은 실제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실제 환자인 분과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해서 집어넣은 장면입니다. 그 심장을 그렇게 드러내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들어서 시작할 정도로, 그런 장면은 이제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영화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약간 선전포고하는 느낌으로 심장을 절개해놓고 이 영화를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모든 훌륭한 영화는 그 속에서 어떤 세계들을 축조하는데, 뭐 후진 영화들도 그렇긴 하죠. 근데 영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우리가 잘 아는 현실 세계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와 정확히 같은 세계는 당연히도 아닙니다. 모든 그 창작자들은 그 속에서 현실 세계와 닮아 있거나 비틀려 있는 어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사실상 한 편의 세계를 만들면서 그 세계에 대한 규칙을 초반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즐기는 드라마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그 세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 영화 속의 세계와 우리가 실제 보는 세계랑 매우 유사하다. 도덕률이라든지 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근데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보면서 물리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그런 세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영화는 뭐 표현을 하자면 부조리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조리극이라는 게 대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조리를 다루는 건데, 부조리라는 말 자체가 조리라는 말이 이치에 닿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수많은 일들은 부조리하게 보는 일들이 너무 많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실존적인 부분으로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고드는 어떤 극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통 부조리극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부조리극의 핵심은 지금 벌어지는 세상에서의 그것이 시스템적인 무엇이든 그 일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것이 부조리극의 기본 전제예요. 이 영화로 얘기를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관객은 아니 마틴은 저 힘이 어디서 난 거야? 무슨 뭐 슈퍼거미한테 불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 영화를 제대로 이렇게 젖어서 보신 것은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란티보스 요르모스라는 감독이 만든 이 힐링 데어 속의 세계 속에서는 그걸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종의 전제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숱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마틴은 저 능력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 저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라는 큰 질문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마틴이 저렇게 오래 묶여있는데 용별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에 대해서 더 밀고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냥 그런 세계로 약속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화가 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계에 대한 예술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세계의 세팅을 사실은 굉장히 잘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 연기를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콜린 페럴이나 니콜 키드만이나 뭐 심지어는 베리 키오건이나 마틴 역을 맡았던 이런 배우들이 연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좋은 연기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감독이 강력하게 요구한 어떤 연기 방식일 것이고, 그 중에 등장하는 배우는 사실상 모두 다 같은 스타일의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그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 연기는 이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비탄한 어떤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웃고 울기 위해서 연기를 끌어들이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입이 잘 되도록 클로즈업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철두철미하게 이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롱쇼트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인물이 복도를 걸어간다. 그러면 복도를 걸어가는 인물의 롱쇼트를 찍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영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갈 때 인물의 뒤통수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의 아이 레벨의 카메라를 두고 그 높이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롱쇼트가 하더라도 주변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헤드룸이 남는 자리나 발밑의 자리나 좌우의 여백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짜여진 화면을 줘서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롱쇼트죠. 근데 이 영화에서 숱하게 걸어가는 장면 뒷모습을 보셨겠지만 그 장면들에서 아이레벨로 맞춰져 있는 건 제 기억으로는 학교 들어갈 때, 학교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부르러 갈 때가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 외에는 일부러 아마도 위에 레일 같은 걸 깐 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데다가. 혹은 아니면 스테디캠을 이용해서 높은 위치에서 찍었겠죠. 그렇게 해서 높은 위치에서 찍거나 로그 앵글로 올려 찍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입이 잘 안 되게.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롱쇼트의 앵글 크기도
굉장히 어정쩡한 롱쇼트예요. 익스트림 롱쇼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을 걸어가는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롱쇼트도 아니죠. 그 속에서 인물은 어정쩡하게 걸어가고 좌우 상하하는 어정쩡하게 여백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핵심적인 것은 말하자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드라마적인 이입을 감독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수록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성을 박탈하는 연기이죠. 모든 사람의 연기법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굉장히 예의 바른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살벌하게 읽을 데가 없죠. 개성을 박탈하는 이유는 이 인물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그 특정인의 개성 때문에 골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신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 인물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킴이라는 딸은 굉장히 착한 딸이고 밥이라는 아들은 굉장히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그렇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킴을 죽이든 밥을 죽이든 어떤 식이든 선택이든 그 선택은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킴을 죽이든 밥을 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둘 다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마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최고의 가장 밉살 들어온 사람은 스티븐이 되겠습니다. 마티를 제외하고 가족 중에서.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될 세 사람 사이에서의 그 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인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배우가 예를 들면 니콜 키드만 같은 배우가 막 잘잘하게 우는 연기라고 막 고뇌하는 연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세 명 중에서 니콜 키드만이 선택 안 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인성을 갖고 있는 A, B, C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택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에 가족 세 명은 말하자면 인간 A, 인간 B, 인간 C로 익명화되어 있는 사실상의 존재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과 의사이고 엄마이고 또 한 사람은 합창하는 걸 좋아하고 한 아이는 피아노 하는 걸 좋아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성격지어진 최소한의 설정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서로 달리 선택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기법도 다 철저하게 통조가 되어 있죠. 극 중에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셨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설해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밉살스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티븐 입장에서는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깊이 내상을 남기는 아주 최고의 악감들을 태어난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킴이 이 모든 규칙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킴이 동생 밥한테 얘기합니다. 밥,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우리 가족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네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너를 싫어해서 너를 뽑은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 말인 뜻은 그냥 깜치지 말고 빨리 죽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동생한테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동생이 무슨 말을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 아빠가 피아노 사주는데 그게 한 달 뒤에 온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는 피아노의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누가 죽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피아노를 지금 주문해서 한 달 뒤에 온다? 하루가 급한데 선택이 그 얘기인 즉슨 자기를 안 골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니, 누나가 당첨이야. 빨리 죽어. 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누나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너 MP3 갖고 있지? 그거 죽으면 내가 가져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빨리 듣고 네 물건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네가 죽어야 이유를 들이대면서 거기를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딸은 밥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자기가 뽑힐 확률이 적다고 생각해요. 결정하는 건 아버지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엄마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극언을 한 적이 한 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때 극언을 했다고 설마 아빠한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나쁜 딸이 되니까. 그러면 선택될 확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 다 했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선택돼야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딸이 계속 그거 내가 진심이 아니었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하고 아들을 간호를 합니다.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엄마 다리 안 아파? 허리는 괜찮고 눈에서 피는 안 나?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와서 따귀를 때리죠. 이럴 때 두 사람은 철저하게 죽음에 있어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라서 엄마는 사실 초반 중반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더 억눌려 있다거나 집안의 헤게모니를 놓치고 있다거나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장면을 제외하고. 그때 뒷부분에 가서 이 모든 규칙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아침에 깨웁니다. 이제 드디어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왜냐하면 눈에서 피가 난다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이니까 이제 한국만 남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면 당신 좋아하는 블랙드레스 입고 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춤을 춰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블랙드레스를 입고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갖춰 입고 가죠. 실제로 머리를 가리고 있을 때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 블랙드레스는 자기는 확신이 없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려, 제일 멋진 옷이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블랙드레스를 입고서라도 자기를 선택할 확률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보신 것처럼 시험관 아기 운운해가면서 아내는 대체 불가능하다. 근데 아이들은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빼달라라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들을 저희가 보면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 엄마가 더 살아야 될 이유나 밥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인 스티븐의 선택은 그야말로 양화된 선택이 됩니다. 아들 밥이 어떠한 인성의 소유자라서 그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돌다가 춤을 추니까 그 아이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이야기는 전법이 되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무시무시한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막판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 체면도 없이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초반에 아빠는 밥이 머리가 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수프가 자꾸 젖으니까 머리 좀 깎으라고 하는데 안 깎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는 가서 가위를 잘라서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머리 잘랐는데 아빠 말 진작 들을 걸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내가 옛날에 안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엄마가 사실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아빠 사실은 제가 심장 전문의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죠. 딸은 어떻게 하느냐? 딸은 희생자, 거룩한 희생자의 너울을 씁니다. 위선적으로. 자기가 죽을 마음은 없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굉장히 수고한 일이고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있고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영화는 그 장면을 아주 싸늘하게 블랙 코미디적으로 비웃습니다. 뭘로 비웃냐면 편집으로 비웃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교차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교차 편집되어 있는 나머지 한 장면은 일반적인 교차 편집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동시적인 사건을 보통 일반적으로 교차 편집을 하죠. 근데 그때 교차 편집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이후의 사건을 교차 편집을 합니다. 교차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의미론적으로 그 장면을 엮는다는 얘기인데 그때 교차 편집되는 장면은 뭔가 하면 딸이 혼자 살겠다고 마틴한테 가서 제발 나를 고쳐주고 우리들이 같이 도망가자 그것까지 거절하니까 혼자 탈출하는 장면이 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숭고하게 아버지랑 얘기하는 장면과 교차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착한 딸 행동을 해서 이 착한 딸 그럼 밥이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블랙드레스 얘기를 했었고 엄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의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소위 전신마비 놀이를 하죠. 그런데 처음 장면하고 달리 뒷부분에서 남편이 더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밥, 킴, 아내는 다 그런 행동들을 해서 자기가 어떤 운명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족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온화하고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주와 가문으로 설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의 처음 장면에서 수술이 끝나게 되고 그 집이 처음 나오게 될 때 가족들이 대화를 합니다. 클레온과 한 아이의 집에 2주 뒤에 놀러 가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안 들리도록 웅얼웅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그 말을 웅얼웅얼하듯이 듣겠지만 우리는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웅얼웅얼하든지 또렷하든지 말이 똑같이 우리는 들리게 되죠. 어찌됐건 웅얼웅얼 잘 안 들리는 속에서 창 바깥에서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가족을 비추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처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어떤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객은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은 창 밖에서 찍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이 가족의 상태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인 스티브는 한 번 시계를 참 오래 찹니다.
그래서 시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시계줄은 무조건 메탈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권하기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메탈 시계줄 한 9년 정도 찾는데 이제 좀 지겹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뒤에 가면 마틴의 엄마가 머리 색깔이 갈색이 지겨워서 금발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탈 줄은 사실상 가족에 대한 그 남자의 태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가정의 헌신적인 사람이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들 간에서는 그 뒤에 그 사분오열된 모습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딸은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아들은 엄마가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짜여져 있죠. 그런 이 모든 제가 연기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가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신화적인 화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이제 신화적인 화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반신화적인 화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그리스 감독인데 그리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아마도 신화일 것이고 이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제목 무조건 길면 줄이잖아요. 그래서 Killing of a Sacred Deer인데 이걸 뭐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시는 그대로 신성한 사슴의 살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원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성한 사슴의 살해하는데 영화 속에는 사슴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포스터 굉장히 멋진 사슴이 나온 또 멋진 포스터가 있기도 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 신성한 사슴이 대체 무슨 꿀간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할 수 있죠. 제목을 저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이 레퍼런스를 생각해달라고 감독이 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제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고 바로 떠올릴 굉장히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피게네이아의 신화인데 이피게네이아의 신화는 우리 이 리플레이 마지막 날 하게 되어 있는 유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이피게네이아 신화가 나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신화인데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니까 이 트로이라는 그 반기를 뜬 도시국가에 대해서 나머지 도시국가인 이 그리스 국가들끼리 위빌라 키우나 봐요. 네. 도시국가 얘기했죠. 도시국가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도시국가들이 그리스 트로이를 정벌하라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트로이는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아울리스라는 그 항구에 모여서 이 그리스 총 그 연합 그 사령관이 된 사람이 누군가는 그 유명한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많은 도시국가 사람들을 모아서 배를 띄웁니다. 정벌을 떠나야 돼요. 정벌을 떠나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력이 없는 배들이니까 바람이 불어야 그걸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이 수많은 군대들을 정벌을 하러 떠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바람이 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신의 사제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네가 지금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멤논이 그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춘향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몽룡이 오지 않아서 그냥 춘향이 고초를 겪다 죽는 버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신화도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버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아가멤논이 그 도시국가에서 숭배하는 신이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신인데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신에게 이제 봉헌을 하면서 올해 태어날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아르테미스 신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해에 이피게네이아가 태어나요. 딸이 아가멤논의 딸이 이피게네이아인데 그렇게 딸이 태어나니까 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해의 최고의 열매에 비유되는 사람입니다. 딸을 죽여서 바쳐야 될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서원 때문에. 근데 어떻게 딸을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서원했던 걸 뭉개게 되죠. 그 순간 신이 결국은 아가멤논을 증거를 해서 바람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정벌을 하고 싶으면 그 이피게네이아를 네 약속대로 바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뭔가 하면 아가멤논이 이제 그 아르테미스 신의 숲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르테미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슴들을 놓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슴 중에 한 마리를 장난으로 쏘게 됩니다.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죽게 되는데 그 죽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떠들게 되냐면 아르테미스 신의 사슴을 죽였으니까 나는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보다 사냥을 더 잘한다라고 뻐기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죠. 그런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이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의 버전을 이 영화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고향에 보내서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아내는 반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딸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임수로 데려오는데 그 속임수가 바로 최고의 신랑감, 그리스 최고의 신랑감인 아킬레우스가 이피게네이아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장모인 이 아내와 자기 딸이 이피게네이아랑 같이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꼬임수였고 딸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거죠. 이피게네이아는 자기 운명에 거부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항거하다가 마지막 순간 그걸 다 숭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고 그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아르테미스 신이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인 사슴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해서 자기 어떤 말하자면 그 사제로 삼아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준비한 사슴을 바쳤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피게네이아의 신화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 영화의 기본적인 얼기하고 얼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화 속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일 수도 있고 뭐 이피게네이아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특정한 한 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은 항상 인류 전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화가 중요한 것은 모든 신화는 다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조리라든지 혹은 뭐 등등의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이러저러 해서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국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실존적인 것이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피게네이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배우들의 연기들 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러면 이 제목에 다시 가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신성한 사슴의 살해입니다. 그럼 신성한 사슴은 뭘까?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마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화에는 사슴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는 뭔가 하면 아가멤논이 제니를 쏘아 죽인 신의 사슴이 있고 두 번째는 이피게네이아가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했을 때 신이 얘기해둔 사슴이 있죠. 그랬을 때 A인가 B인가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성한 사슴의 살해가 만약에 첫 번째 사슴이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가 오만해서 사냥꾼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사슴을 죽였으니까 아가멤논이. 근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이크리디어가 만약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신이 준비한 사슴이라고 하면 이 모든 얘기는 벌에 관한 얘기가 되죠. A라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로 딸을 바쳐라 라고 해서 거기다 관련되어 있는 사슴입니다. 어떤 신화에 따르면 이피게네이아가 죽는 버전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영화랑은 무슨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독의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론가인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이야기의 사슴을 영화적인 버전으로 본다면 첫 번째 사슴은 조나단입니다. 마틴의 아버지예요. 마틴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오만해서 혹은 실수를 저질러서 술을 먹고 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거죠. 실제로 술 먹어서 죽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틴은 그렇게 믿고 있죠. 어쨌건 첫 번째 만약에 이것이 조나단에 관한 그런 것이 제목이 들어갔다고 하면 죄에 관한 얘기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사슴이 이 영화 속 제목에 등장하는 사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슴은 아마 결과적으로 보면 밥이 될 것입니다. 죽은 것은 밥이니까. 그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버전인 것 같아요. 후쪽의 사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의미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에서 이제 이 극 중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스티븐은 초반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확신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도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경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숭고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어쨌건 외과 의사에 관한 예전에 어떤 글들을 보면 외과 의사들이 흔히 느끼게 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취가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사의 어떤 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될 때가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비염을 고치느냐 마느냐로 실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과 의사의 경우는 이제 생사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건 그 중에서 이 인물은 그런데 도취가 되어 있고 중간에 결국 의료사고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치과 의사가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외과 의사는 잘못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로서의 어떤 무오류성 같은 것을 이 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술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가족들에게 할 때 가족들에게 뭐가 제일 잘 어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 너는 머리 깎아야 돼 라고 주장하고 당신 옷은 블랙드레스가 어울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랬던 인물이 이제 뒷부분 중반부 이후에 가면 붕괴를 겪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심장이 절개돼서 격렬하게 박동치는 걸 보게 되죠. 초반에 보면 이제 약간 저게 설마 심장일까 싶기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니까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심장은 이제 격렬하게 박동을 치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격렬하게 박동치는 심장을 줌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격렬한 박동의 움직임이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격렬하게 박동치는 심장으로부터 줌 아웃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쇼트는 심장을 보여주면 서서히 카메라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히 박동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개흉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 심장이 격렬하게 박동치는 것을 줌아웃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그렇게 절개가 된 상태에서도 힘겹게 박동하는 심장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상태 같은 것을 뜻하게 되겠죠. 근데 그 오프닝에 해당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쇼트는 뭔가 하면 정반대로 짜야 되겠습니다. 그 남자가 수술을 끝냈고 피에 묻은 장갑, 비닐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리고 상태에서 그 쓰레기통을 서서히 줌인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왜 심장에서는 줌아웃을 하고 마지막엔 쓰레기통은 줌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줌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쓰레기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것이 그 남자가 벗은 피 묻은 장갑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영화 속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손에 의한 행동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피 묻은 걸 벗었다라는 것은 맨손을 드러냈다라는 것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스티븐의 두 가지 실수 혹은 잘못은 전부 다 손으로 한 잘못입니다. 하나는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본인은 한 거죠. 근데 그 손이 잘못된 이유는 술을 먹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이고 지나간 얘기처럼 잠깐 나오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잘못을 했습니다. 형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 형에 대해서 자고 있는 형을 마스터베이션을 시켜준 그런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거래에 대해서 한번 참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영화를 끌고 가는 모티브가 있다면 균형이라는 모티브일 텐데 이 두 가지 죄를 항상 상쇄시키는 행동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자기가 수술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손으로 총을 쏴서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마스터베이션을 하게 한 그런 실수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가족이 항상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아내가 매튜를 차에서 손으로 수업을 시켜주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가장 큰 교훈은 손에 대한 교훈으로 얘기가 됩니다. 바로 스파게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파게티를 먹을 때 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돌돌돌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득해서 먹는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균형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손이라는 모티브 이야기가 작동하도록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프롤로그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손에 의한 심장의 살해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제 마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신 같은 인물이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 이슬람적인 신, 뭐 기독교적인 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뭐 신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후에는 신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렇지만 그 신이 어떤 특별한 기독교의 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건 만약에 이것을 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마틴은 사실상 신 같은 인물이에요. 신 같은 인물인데 이 인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주인공은 시계에 집착을 합니다. 시계에 집착을 해서 시계를 딱 처음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 시계를 샀다고 이제 매튜가 얘기를 하니까 시계가 방수 몇 메터야, 뭐 시계 얼마짜리야, 줄은 메탈이야, 가죽 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시간에 관한 질문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계를 통제하면서 시간을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영화 속에서 이 게임에서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기로 되면 사전에 약속을 해서 전화를 걸고 언제 오게 하라 라고 거듭 약속을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항상 오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시각에 와서 병문안을 한다거나 갑자기 불쑥 들이댄다거나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이 마틴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 아이를 감추어서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영화에서 통제는 단 한 번도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왜 오라는데 지금 오지 않느냐라고 카페에서 전화를 할 때 이 남자가 그걸 무시하죠. 무시하는 순간 다음날 드디어 재앙이 시작돼서 아이가 다리가 마비가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마틴이라는 인물이 이제 극 중에서의 설정들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은 복수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복수라는 것의 기본 작동 원리는 응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지른 대로 갚아주겠다는 건데 영화에서는 그게 사실상 거의 고지고대로 갚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온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밥, 킴, 뭐 다 죽이고 스티븐까지 다 죽여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와서 처음에는 착한 아이 척하고 굳이 와서 킴과 밥에 환심을 사고 심지어는 뭐 킴하고 썸을 타고 별별 일을 다 저지르게 되죠. 왜 그럴까라는 건데 그것은 영화 속에서 조나단, 자기 아버지인 조나단을 죽이면서 이쪽이 행했던 일을 갚아주는 형식으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시면 항상 자기가 한테 이렇게 자극이 온 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뭐 형 겨드랑이 털났어 보여줘 라고 말을 하면 다음날 심장수술을 받으러 가서 그 아저씨 겨드랑이 털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먼저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극진하게 하면 똑같이 스티븐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그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그쪽에서 자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기다려서 안 돼요 라는 상황으로 갔으면 자기 집에 왔을 때 정반대로 스티븐이 오면 스티븐은 아내가 기다려서 안 돼요 라고 하고 더 잊지 못하겠다라고 떠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되죠. 힘이 침대 위에서 소금만 입구째 누워서 유혹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건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의 그 시체놀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극중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의 엄마가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것까지 그렇다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 속에서 마틴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냥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실수를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마틴의 입장에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은 작동하는 원리가 균형이 되는데 그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은 매튜라는 인물입니다. 마치과 의사 매튜인데 이 매튜는 사실상 마틴하고 내적으로 거의 모든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2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일단 매튜와 마틴 사이에는 결정적인 수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둘 다 마취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니까 당연히 마취를 시키겠죠. 근데 마틴은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마비를 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둘 다 마비를 주는 사람입니다. 마비를 주고 마취를 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시계줄이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주인공인 스티브는 메탈 시계줄이 좋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 말을 뭐 듣기 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매튜는 어쨌든 가죽줄을 샀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굉장히 오래 알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시계감을 하거든 원하면 얘기해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아마 거기서 샀을 거예요. 15% 할인된 가격으로 샀겠죠. 사가지고 그 시계를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는데 뭔가 메탈로 선물을 하죠. 그래서 마틴한테 주게 되는데 마틴은 그걸 아무 말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나는 사실 가죽줄로 바꿨는데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려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 순간 매튜가 걸어와서 우리 시계 똑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탈을 시계를 쳐야 된다고 스티븐이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둘 다 가죽줄을 찬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게 되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생선 머리를 이렇게 뜯어내는 요리하는 장면 같은 것을 일부러 강하게 보여준다거나 이러면서 인물을 매칭시키는 방법들 같은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많은 장면이라든지 뭐 등등등의 장면들도 이렇게 내적으로 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의 딜레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핵심 혹은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런 데 있을 것이고, 그 핵심은 이런 거겠죠. 마틴이라는 뭐 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의 복수는 벌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스티븐의 죽음이 아니라 스티븐의 가족을 죽도록 하는 스티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스티븐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건 아니 설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예 일단 디폴트로 안 죽는 게 전제가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세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여야 된다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그러니까 내 가족을 죽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스티븐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 나머지 세 가족에게 주어진 벌은 스티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벌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아니 정작 그 죄가 일단 잘못된 죄이지만 죽을 죄가 아닐 뿐더러 과실치사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를 어기고 그냥 건넜다고 사형에 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화에서의 벌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어떤 인물들이 끔찍한 형벌을 당할 때 그 인물들이 저지른 죄보다 가해지는 신의 벌이 항상 다다해요. 그런 거 가지고 만든 영화가 올드보이지 않습니까? 올드보이의 핵심은 모래알이 가라앉든 바위 덩어리가 가라앉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대수가 한 실수는 그냥 입을 나불댄 실수, 그러니까 모래알갱이가 가라앉을 정도의 벌을 받으면 되는 실수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지만 사람이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입이 가벼운 놈이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드보이의 오대수는 처절하게 보복을 받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모래알이 가라앉든 바위덩어리가 가라앉든 마찬가지다라고 신은 생각하게 되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오이디푸스 같은 뭐 유명한 신화를 생각해도 오이디푸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아버지를 죽이하고 어머니하고 통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에서 범의가 없었잖아요.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 눈을 뽑게 되고 왕자리도 내게 되고 방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참한 거기에 대한 응보를 맞게 되죠. 이 영화에서의 실수는 의료사고인지 일단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의료사고라고 해도 그 의료사고 때문에 가족의 한 명을 죽여야 되는 선택이 강요되는 것은 부당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부조리극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은 두 가지를 이해해 납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 입장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니콜 키드만인 애나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래 다 알겠고 그럼 왜 내 남편이 잘못한 건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 라고 물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엉뚱한 소리는 스파게티 얘기였어요. 스파게티를 이렇게 굉장히 개걸적으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걸 내가 특이하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스파게티를 특이하게 먹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니네 아버지랑 똑같이 먹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말을 똑같이 먹기 위해서 아버지랑 똑같이 먹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는 수 없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 사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A라고 물었는데 왜 Z라고 대답을 했는가 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의 스파게티를 먹는 방식이 아버지의 스파게티 먹는 방식하고 같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유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는 게 나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먹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스파게티 먹는 유전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가 먹는 방식이 유전된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먹으니까 아들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율성은 없어지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아들이 죽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죠.
마찬가지 방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는 고유한 방식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냥 물려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죄도 물려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먹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런 거 하고 나만 그런 거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이 박탈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죽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런 부조리한 선택적인 강요가 사실상 영화에서 상황으로 본다면 인간은 필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사실은 스파게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티븐의 고초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스티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죽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가족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초반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누구를 죽이는 것이 상처가 덜하거나 뭐 세상의 촛불이나 이롭다거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기 아내가 물어보는데 2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뭔가 하면 학교를 찾아가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 중에 누구를 죽여야 될지 누가 더 나은 아이인지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두 아이는 각각 어떠냐 같은 선생님이 너무 공평하신 분이라서 얘는 뭐가 좋고 얘는 뭐가 나쁘다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럼 나쁘게를 찍으면 되는군요. 얘는 뭐가 좋고 얘는 뭐가 좋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이 중에 누가 나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 없다고 하죠.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와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거실에 세 사람을 앉혀놓고 총을 빙빙빙 돌려서 쏘게 되는데 이 방식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남자는 책임지기가 싫은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몰라서 죽였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싫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근데 선택을 하지 않는 방식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제비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 사람한테 표를 줘서 죽을 사람을 정하자라고 한 다음에 뽑았는데 밥 걸리면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2번이나 오바를 하면서까지 3번 빽빽빽 돌다가 마침내 아들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제비뽑기를 뽑을 때는 우연입니다. 근데 뽑은 상태에서 밥이 뽑았다? 그럼 아버지가 밥을 죽여야 되죠. 밥을 죽이는 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의 규칙에 따른다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밥이 뽑았는데 뽑은 걸 죽인다라는 얘기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 밥을 안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안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죽이는 선택을 한 결과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남자는 선택도 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살해도 하는,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는 정신적인 행위랑 살해라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빙빙 돌려서 죽이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죠. 빙빙 돌려서 쏘는 순간 그것은 선택이 되면서 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영화는 마지막 엔딩까지 가게 되는데 엔딩에 관해서는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은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감독도 한 말이 없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버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엔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묘한 이렇게 엉들리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어떤 식당이 나옵니다. 그 식당은 영화 속에서 우리가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식당이죠.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마틴이 들어옵니다. 마틴이 들어오니까 세 사람이 쳐다보는데 한없이 차가운 눈빛이죠. 저쪽에 이제 스탠딩 바석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석에 앉은 세 사람을 보는데 힘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빨간 케첩을 엄청나게 뿌려서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자튀김에 대한 결정적인 대사를 영화의 초반 장면에서 봤습니다. 바로 그 식당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티븐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말을 했고 먹을 거 갖고 와서 이제 먹고 있는데 감자튀김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티븐이 뭐라고 하냐면 감자튀김을 왜 안 먹니? 라고 하니까 제가 감자튀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아껴뒀다가 제일 나중에 먹으려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은 영화에서는 끝나고 그런 감자튀김을 먹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자튀김이 등장하죠. 근데 그런 감자튀김을 킴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은 가족의 희생시킨 대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킴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동생이 밥이 선택되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도 피를 연상시키는 토마토 케찹을 그렇게 듬뿍 감자튀김에다 발라서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쉽게 얘기하면 끊어서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또 같이 셋이 사이좋게 나가는 마지막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들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를 볼 때 원래 그러니까 이 신화가 제가 신화적이기도 하고 반신화적이기도 한 영화라고 했는데 처음에 신화적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피게네이아 신화가 그리스 신화에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신화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것이 뭐 치풍이든 아니면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는 필면의 어떤 사실이든 간에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기능을 신화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옹호해서 그게 어떤 질서와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를 제시하는 이야기가 신화거든요. 건국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신화는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인 신화에서 애초에 이 그리스 신화를 만든 사람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신의 뜻이라면 자기의 딸이라도 어쨌건 오만한 죄를 초반에 저질렀지만 바칠 수 있는 아버지의 용기 혹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되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숭고한 희생정신 이런 거겠죠. 이게 아마 그리스 신화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교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피게네이아의 신화에. 근데 이 영화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 킴은 전혀 킴이든 바비든 뭐 누구든 전혀 숭고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영화가 전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랙 코미디적으로 싸늘하게 비웃죠. 그리고 극 중에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말을 킴이 하는데 그 말을 가장 영화가 비웃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상 이피게네이아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신화에서 드러내는 그 틀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 이 이야기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선택은 당연히도 반신화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영화를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엔딩하고 관련이 있는데 엔딩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엔딩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틴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결국은 죽게 되었고 등등등까지. 근데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틴의 표정이라든지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감자튀김을 누가 먹는가라는 겁니다. 감자튀김을 제일 먹고 싶어 했던 사람은 마틴입니다. 영화에서 킴은 감자튀김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마지막 감자튀김을 마틴이 아니라 킴이 먹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는 감자튀김을 먹고 싶었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가장 맛있게 감자튀김 먹으려고 남겨뒀지만 감자튀김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틴이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그런 모든 것에 굴림해서 인간을 잔혹하게 압박했던 신의 패배이든 아니면 세상이 작동한다고 믿었던 균형이라는 원리가 사실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든 간에 이것은 기본적인 이 이야기의 동력 자체를 허물면서 끝나는 엔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본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기다가 마틴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가족이 다 죽는 공멸하는 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식, 아내를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점 다가가고 이 남자는 우유부단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약하게 보았던 인간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간들인 거죠. 이 아이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들을 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은 만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틴 입장에서는 그걸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게 되면 순서대로 죽어서 끝나게 되는 얘기라고 자기의 복수극 시나리오를 짰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마틴의 시나리오와 달리 밥 한 명만 깔끔하게 죽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 이 인간들이 신들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것이 의지일 수도 있고 인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모든 작동 원리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드러낸다라는 방식으로 얘기가 끝날 수도 있겠죠. 둘 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또 우리한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지하철을 못 타십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서 바로 이런 거 하고 나서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해야 된다는 게 살짝 이해가 있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